네, 아테네 토크 오늘은 이충엽 작가의 작품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굉장히 분위기가 이국적입니다. 외국 작가의 작품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런 왠지 모른 이국적인 분위기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그 상징적인 도구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알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작품의 제목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제목이 체스, 욕망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라입니다. 작가는 얘기 잘 해주신 것처럼 도상학적 의미가 가득 들어가 있어요, 작품에. 네, 밀도감이 굉장히 깊고요. 도상학이란 그림이나 이미지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으로 얀바네이크라든지 한솔바인이 즐겨 썼던 기법이죠. 근데 이충엽 작가님은 시청자분들이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평론가님. 네, 그 작가 자체가 언론을 뭐 그렇게 좋아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노출되는 것도 즐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언론도 좋은 작가들이 많은데 잘 찾아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테네 토크가 첫 공식적으로 이충엽 작가님에 대해 소개하는 순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오늘의 작가님, 그동안 신비주의 전략을 구사하신 걸까요?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초대 작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지의 세계에서는 느낄 수 있을 법한 묘한 분위기.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림 속 공간. 곳곳에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숨어있는 듯한 상징들. 여기에 독특한 색감이 주는 신선함까지 모두 담아내는 화가가 있다. 초현실적 공간에 현실을 풀어내는 작가 이충엽이다. 낯선 분위기. 어울리지 않는 기묘한 사물의 등장은 보는 이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미술을 전공하고 10년간 철학을 연구한 작가답게 어쩐지 그의 작품은 관람객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작품을 감상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렇게 그의 낯선 분위기의 작품에 젖어들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이야기가 들려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충엽 작가 작품의 매력이다. 100년이 지나도 새롭게 느껴지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작가 이충엽. 미술을 전공했지만 철학자가 된 사연과 예술에 대한 그의 진지한 고민을 지금 아테네 토크에서 만나본다. 네, 이충엽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충엽입니다. 작가님 진짜 멀리서 오셨잖아요. 합천에서 지금 올라오신 거죠?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합천이라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고향도 합천이시고. 네, 고향도 합천이고요. 저희 합천 하면은 뭐 해인사가 있다 이 정도밖에 잘 모르는데 합천 자랑거리 뭐 있을까요? 합천은 정말 환경이 때묻지 않은 내륙에서 때묻지 않은 곳으로 자연을 자랑하죠. 네, 그런 곳에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시니까 참 좋으실 것 같은데 서울에는 자주 오세요? 네, 서울에는 이제 작업을 하니까 전시도 봐야 되고 다른 작가들과의 교류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올라옵니다. 큐카드에는 작가님 별명이 신비주의의 결정체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작가님이 작가님 작품에 도상학적인 의미로 가득 채우시는 것처럼 본인의 그 인생이라든지 행동에도 의도적인 의미가 가득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신비주의 아무래도 제가 합천에 있다 보니까 지역적 한계성을 자주 교류를 못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제 같은 경우에 다른 작가분들은 모르겠지만 작품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자기 얼굴과 자기 이름을 알리지 작품을 알리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작품이 먼저 되어야 되고 또 제 인생에 있어서도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도상학적인 접근 감상법이 조금 낯선 분들을 위해서 이 구원 시리즈죠. 뒤 작품부터 숨겨진 의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작품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뭐 초현실주의라고 그러죠. 저 고래를 의미하는 거는 고래는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돌아간 그런 동물이죠. 바다 속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래가 하늘을 날면 네. 또 다른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예, 지금 현실에서 항상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서양 쪽 서구의 사고, 철학적 사고인데 항상 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분리하면서 이데화와 현실, 천국과 지옥 또는 현실 이런 식으로 이문법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삶이 저런 식으로 고래가 바다를 나가서 하늘을 날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역설적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건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작가님 작품 뭐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도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조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작품을 좀 더 재밌게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많이 있지만 앞서 제일 처음 오프닝에 봤었던 체스 시리즈에서 왜 체스인가? 그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의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실제 우리 사회 구조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무관하게 우리의 역할이 주어져 버리죠. 그래서 체스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가면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가면이라는 건 절대자를 의미해요. 제가 표현하기에는. 하지만 그 절대자가 어떤 대상인지 모르죠. 그래서 닫혀진 이미지 그리고 가려진 이미지를 통해서 그 절대자의 모습을 관람객이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열린 개념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예, 그런 거고 고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또 작품을 보니까 또 달리 보이는데 또 작가님 작품에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고기잖아요. 네. 물고기는 또 어떤 의미인가요? 물고기 어항을 보면 물고기들이 그저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물에서 논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무의식 쪽에서 개인의 무의식 속에서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움직이는 기억의 편린들, 무의식의 조각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곳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죠. 그 심리학적으로는 뭐 애정 결핍이 있을 때 뭐 물고기를 많이 그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 작품을 보시고 어떤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항상 물이 나오고요. 구름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그런 걸 보면 애정 결핍이 상당히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떠세요? 실제로 애정 결핍이 좀 있으세요? 제가 유년기 시절 합천에서 고향이잖아요. 합천이. 네네. 근데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대구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내보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보낸 거네요. 그렇죠. 유학을 간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때 그 꼬맹이가 뭘 알겠어요.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그리고 중학교가 되면 동생들이 또 잘하니까 동생들이 또 왔었죠. 한 집에서 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 뭐 경제적으로라든지 이런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도 한창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될 시기에 그런 거를 받지 못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외롭고 또 때로는 슬프고 누군가 나를 위안을 해주고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저는 동생들을 돌봐야 되니까 그런 데서 좀 애정 결핍이 심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애정 결핍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홍기원 평론가님 어때요? 그 그림의 도상학적 의미라고 하죠. 뭐 물고기, 뭐 돌고래 이런 것들이 그림에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나요? 하나의 화면에 그러니까 서로 논리적이지 않죠. 네.
등장하는 사물들도 그렇고 공간 배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화면 구성을 하고 있죠. 컴포지션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무의식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상징적 기호로서 등장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궁극적인 그 표현의 배경은 현실이에요. 우리 삶의 현실이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물고기면은 물고기 갖고 있는 어떤 뭐 특징 갖다 놓고 그다음에 바다면 뭐 대지의 포용 뭐 세상의 근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갖다 놓고 해서 서로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건데 중요한 거는 현실을 저버리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환상을 더 씌우는 거죠. 그것이 무의식일 수는 있죠. 무의식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초현실주의라는 느낌보다는 초현실주의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시루 리얼리즘이죠. 이제 외국어로 하면 원래 말대로 하면 시루 리얼리즘. 시루라는 것은 뛰어넘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네. 리얼리즘,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무의식의 세계, 의식의 세계를 넘는. 근데 이충엽 작가님의 작품은 그것보다는 판타직 리얼리즘 또는 마술적 리얼리즘, 매직 리얼리즘. 왜냐하면 현실을 저버리지 않는 환상의 아름다운 맛. 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 말고도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서양의 신비주의 분위기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특히나 그 색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더 적합한 색상을 쓰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솔직히 미대를 다닐 때 색깔 때문에 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요? 그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그때 90년대 초니까 무거운 색, 풍경화에도 깊은 색. 아니, 교수님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색이 있었고 그 당시 활동하시던 지금 원로 작가분들이시지만 그분들의 색들이 많이 흡사한 게 많았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근데 한날은 교수님께서 정말 색이 너는 특이하다. 아무리 다른 애들이 네 색을 흉내내려고 그래도 흉내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색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느꼈고 또 제가 선천적으로 그런 어떤 재능을 가진 것 같아요. 색을 보는? 색을 보고 색을 조합하고 색을 혼색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런 선천적으로 재능을 타고난 것 같아요. 오, 부럽네요. 오, 작가님 어쩐지 오늘 의상이나 이 패션 센스, 이 색감도 남다르시거든요. 이 신발부터 양말도 그렇고요. 이것도 다 그런 색감, 타고난 색감에서 나오는 그런 패션 센스인가요? 그런 것이